5시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히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처럼 노영희도 뭐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드세요. 그때 뭐 있지? 그전에는 뭐 있었어요? 글쎄요, 뭘로 만들지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네. 자,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 의원님. 네. 자,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미국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럼 실익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번에는 좀 보따리를 좀 얻어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뭐 IRA라든가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 우리 기대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도 기대하면서도 이게 뭐 되겠냐. 법으로 된 건데 이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서로 이제 어떤 이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쓰고 미국 측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과연 있었는지 그게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셨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립박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미국 의회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정치 철학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향력도 있고요. 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 평소에도 자유 많이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수십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유주의적 무역 질서 이게 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자국중심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선도했던 미국이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동맹국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죠? 근데 의회에서는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 질서를 그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그 선은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요. 저 너무 아쉬웠어요. 자유시장 경제의 그 선두주자 미국이 보호무역을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그렇게 하라 꼭 그건 아니더라도 한국의 상황과 우리의 무역 상황 그다음 우리의 경제 상황 그래서 그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지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 6.25 전쟁부터 해서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그 자유를 같이 향유하는 만큼 우리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렵더라도 좀 마지막 그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켜주고 특히 동맹국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좀 그죠? 한국 국민들한테 미국에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미국에서 점수 따는 것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점수 따는 거는 조금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의회에서 연설을 그렇게 멋있게 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실제 미국이 구가하고 미국이 추구해왔던 우리가 함께 가치 동맹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치 동맹을 함께 해왔던 자유주의적 무역 질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깨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전 더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보수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아니 뭐 핵무장을 당장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근데 왜 그거를 포기하는 선언까지 합니까? 그건 전 성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 안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는 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KBS 왜 이렇게 비난이 도를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KBS 방송국에서 방미 성과에 대해서. 물론 그때 제가 안 나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는 쉴드를 좀 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도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가서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일은 어떤 효과를 갖는다, 그걸 좀 설명 듣기를 바라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설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성과가 뭐 25억 달러, 아까 뭐 8조 정도 이제 투자를 받기로 했다. 이게 첫 번째 성과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런데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취임 후에 한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유치 홍보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본인이 이제 8조 정도 투자를 뭐 해왔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133조를 그렇죠. 갖다 바치게 됐죠. 100조 넘는 도시. 게다가 그 8조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리스트가요.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것들도 있고요. 네. 이미 경기도에서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언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시장 할 때,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할 때 그때 이미 또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컨대 뭐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온셈이 이거 이미 우리나라하고 2025년까지 부천에서 1조 4천억 투자해서 뭐 하기로 이미 다 되었었던 거. 이게 바로 이제 김동연 지사가 해놓던 것이었고요. 에어프로덕츠라고 하는 이런 기업에서 투자도 이미 2021년도 4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투자협약서에 공동 서명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SK그룹이 1조 6천억 원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9.9% 가지고 있는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또 투자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8조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예전에 해놨던 것들을 그냥 마치 이번에 성과인 것처럼 말해놓은 것들이 많더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핵에 대한 얘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도 전 X라고 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 투자 마찬가지고 원자력도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수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몇 점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제적 성과는 좀 미흡했다고 보는 게 많은 그 분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보적으로는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서 워싱턴 선언도 하시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그건 좀 성과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세상에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재선 선언, 도전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 도움을 받아서 이게 의기양양해지면서 이제 나 재선하겠어 이런 도전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 좋습니다. 그럼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럼 우리한테 뭘 줘야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줬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 미국 입장에선 지금 한국과 일본이 그 핵무장 얘기를 할까 봐 굉장히 아마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핵무장 못해. 미국이 찬성해줘야 돼. 동의해줘야 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네. 실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지금 이미 준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핵의 준보유국으로. 기술력이 그렇죠. 있어서요? 이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고 네. 그 준비도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6개월, 일본 같으면 한 2주 정도만 있으면 바로 만든다. 기술은 충분하다. 다만 이것이 핵 추출물을 보관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이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이런 동의가 없으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핵을 이미 보유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보는 견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어떤 분위기가 이게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핵무장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북한의 핵이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비핵화만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이건 상호 군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견해들도 많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근 국가가 핵을 개발해서 핵 보유국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안보적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그러니까 핵 기구 이름 가지고 원자력 기구 IAEA를 탈퇴를 하고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10조인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이 혹시 나서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거 계속 끝까지 막을 수 있어? 이러면서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우리 입으로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이번에.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냥 한시름 놓은 거예요 사실은. 네, 한시름. 근데 뭘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데. 아니 핵 개발 안 하기로 이게 천명했으니까. 아니, 처음에 원래 우리 대통령은 핵 무장을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그러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서도 그래도 결정을 했잖아요. 잘했죠. 뭘 잘해요 그게. 핵 개발 안 하기도 잘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보스 이현주 의원은 잘못됐다고 매우 화가 났는데 매우 실망한 눈치인데 네. 그래도 핵 도미노 여기도 아니 핵 그래서 뭐냐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만 옛날처럼 북한만 위협적인 존재였으면 뭐 여러 가지 또 사실 북이 뭐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핵무장해야 된다 이 논리에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위협적이다라고 미국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핵을 무장하지 않고 미국한테 의존을 했을 때 그러면 이미 상황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뭐 해구산이 어쩌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드골이 예전에 프랑스가 핵무장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제재를 각오하면서까지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은 과연 뉴욕을 포기하고 파리를 지킬 것인가? 똑같아요.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고 서울을 지킬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핵에 대해서 지금 이 북핵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또 이러한 어떤 동북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 너무나 군사적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군사적으로만 의존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것이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그 명분은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도 미국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비교적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장 무장 안 하더라도 그걸 안 하게 그 핵무장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핵무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저희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아닌 것 같은데 뭐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굳이 포기 선언까지 해가지고 바보 카드를 다 버릴 필요는 없죠. 아니 핵이 한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때 가서 전화하고 뭐 니네가 우리 처분을 해줘라. 우리 뭐 니네 도와줘라. 해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전에 막아야죠. 그거는 핵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상 뭐.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검찰에 나간다고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니 이게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나가겠다. 근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나가면 누굴 만나니까 난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으로는 송영길 대표 지난번에 와가지고 출국 금지 당하고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인가요?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승계 잡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려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기선제압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꺼리낄 게 없으니 니네가 안 불러? 그럼 내가 가겠다 이제 이거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지난 토요일 날 했으면 이제 내가 압수수색했으니 이걸 보고서 뭐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사실 명분이 없어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송영길 대표가 2022
2021년도에 그런 뭐 그 전당대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미 이분은 프랑스 가느라고 짐 다 싸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급하게 돌아오느라고 제대로 짐도 못 가지고 왔을 건데 그 집에 가서 도대체 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내지는 별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송 대표가 계속해서 자기는 피의자인 물론 이제 피의자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에 정말 떳떳하다 그러면 검찰이 이런 언론 플레이하거나 보여주기식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하는 거 맞다고 봐요.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자진 출두하겠다. 뭐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죠. 아, 정치적인 수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빨리 이거를 본인이 뭐 비겁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뒤로 뒷걸음질치는 그런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 돈봉투 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막 고소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수사는 이미 이정근 씨 관련해서는 1심이 끝났고 2심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거보다는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끌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결국 총선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안 하겠죠. 이게 원래 작년 8월에 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통화 이미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12월에도 얘기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뭔가 수를 노리고서 단계적으로 검찰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그 이정근 부총장 그 변호사인 그 변호사가 이번에 정철승 변호사 변호사가 이번에 검찰하고 JTBC를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그 내용 중 일부는 사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봐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철승 변호사나 이정근 부총장이 하는 것과 별개로 쳐낼 건 쳐내고 그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닌 건 아닌 걸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이현주 의원님. 일단 뭐 이 부분은요. 저는 이정근 뭐 부총장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녹음 파일은 이것은 이제 증거로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는 이제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일 텐데 이 녹음 파일이 방송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있다. 틀어졌죠. 예. 누가 줬을까요? 네, 그래서 과연 누가 줬을까? 뭐 이거는 저는 뭐 이것은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럼 검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뭐 드라마 찍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짓은 제발 하지 마라. 네. 예, 이걸 만약에 검찰이 유출했다. 그러면 저는 그 유출한 당사자는 반드시 이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맞아요. 생각합니다. 빨대 나쁜 빨대들은 다 처벌해야 된다. 근데 검찰은 안 하잖아요.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나쁜 빨대라고 홍만표 당시 수사를 기획했던 분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 색출하겠다. 우리가 반성하고 바로 잡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고질적인 병폐잖아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알려주고 이게 정치적이라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정치 검찰이다, 정치 경찰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냐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전개를 함으로써 이미 수사도 하기 전에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미 뭐 여론 속에는. 네, 여론 재판은 끝나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이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정신사 나와요. 그냥 알아서 수사 열심히 하시고 결론 나면 브리핑 하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사실은 이정근 부총장 쪽에서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고소까지 했어요. 2023년 4월 12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JTBC에서 그 녹음 파일 까고 뭐 이것저것 했잖아요. 실제 만약에 압수수색을 그걸 송영길 대표 거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토요일 날 지난번에 압수수색했다. 우리가 천천히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당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의 태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정근 부총장 건을 보세요. 2023년 4월 10일 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JTBC가 어떻게 그거를
까고 어떻게 공개를 하고 그 3만 건이나 되는 그 통화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미 그 전부터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건 압수수색하면 바로 곧바로는 못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지금 사실 나오는 걸 보게 되면 JTBC는 어떻게 금방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현실적으로 뭔가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JTBC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가의 문제에서 좀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진짜 동의하는데요. 언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이 돈봉투 의혹 사건 이 수사와 별개로 누가 이 녹취록을 공개했을까? 누가 제공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박강훈 윤재옥 체제, 그러니까 박강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선출됐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정치 좀 복원하고 이렇게 대화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현주 의원님. 뭐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의 의사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분위기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얼마나 재량이 있을 것이냐 하는 좀 의문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분이 정치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3선인가요? 그죠? 그럼 이 정도면 사실은 개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온 건데 여기서 뭐 큰 더 욕심을 부립니까? 여기서 원내대표 잘 하셔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 만약에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끌려다니는 정치하시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광원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도 원만한 부분에서는 뭐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당으로서 역할도 있을 거고요. 또 어차피 당대표가 결국에는 또 더 큰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구조상. 그래서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풀 수 있는 것들은 풀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이 이제 다만 이렇게 정치적 이념이 첨예하거나 이런 게 아닌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호법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것도 사실 이거 이념이라기보다는 좀 실무적인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타협안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두 분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잘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뭐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 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의미로 사실은 뽑혔다는 얘기가 그동안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박강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이제 뽑히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두 분이서 만약에 뭔가 의기투합한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또 대립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모양새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될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그 쓸데없는 거에 자꾸 바라거나 그런 이상한 거 가지고서 희망을 갖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좀 놀린다 그러나 기만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본인들이 할 거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본인들이 할 거 가지고 좀 힘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차라리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전 낫다고 봐요. 게다가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김기현 당대표도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땐 그쪽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기현 대표는 원래 못할 줄 알았어요. 이분이 생각보다 소신이 없는 분이세요. 생각보다 소신이 없어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폄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상당히 이런 어떤 저 위의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윤재옥 대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것은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KBS에서는요. 국민의힘 목소리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이 당내 얘기, 외교 얘기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노영희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